When you say that you love me, 난 하늘 위를 갈래. 영원히 말해줘 just one more time. When you say that you love me. 안녕하세요. 2019학년도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생명과학원 해설 강의를 함께할 바이오멘토 현원석입니다. 네, 우선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3월에도 시험을 봤지만 생명과학원, 진정한 생명과학원으로서는 아마도 첫 시험을 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쌤이 생각할 때 이번 시험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우리가 이제 개정 교육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전 선배들이 봤던 생명과학원과는 다른 개념을 배우고 있는 건데 그때 첫 전국 단위로 본 시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출제 경향이 이러한 식으로 나오는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직 배우지 않은 그 파트가 있다 손 치더라도 내가 이 부분을 공부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얻어가면 되는 시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기말고사도 봐야 되고 아마도 이 내용이 2학기 때 배울진 않겠지만 2학기 때 배운다 손 치더라도 학교 시험에 범위가 포함된다면 꼭 다시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쌤이 이 부분에선 이러한 것도 나올 수 있어 라는 것까지 알려드리면서 우리 20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부터 어떤 문제 나왔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는요. 다음은 육상 생활을 하는 사람과 나무 위에서 생활하는 긴팔 원숭이의 손과 발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 사람을 보니까요. 손은 여러 가지 물건을 잘 잡을 수 있는 정교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것이든지 잘 잡을 수 있고 걷거나 뛰기에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죠. 긴팔 원숭이도 손과 발이 있는데 약간 구조가 다르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얘네들은 발이 이렇게 생겼는데 발가락이 길어서 나뭇가지를 잡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대요. 자, 요게 어떠한 생명현상의 특성과 관련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우리 사람과 긴팔 원숭이는 살아가는 환경이 약간 다르죠. 그 다른 환경에 맞춰서 우리는 생물은 습성과 구조를 변화시킨다. 바로 무엇이냐면 적응이었습니다. 그렇죠. 얘는 적응에 관련된 예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생명현상 이런 것들 나오면 생물의 특성, 가장 관계 깊은 것,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우리 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1번, 음식을 짜게 먹으면 물을 많이 마신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1번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캐치를 잘 해낼 줄 알아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서 힌트가 되는 건 무엇이냐면 짜게 먹었다라는 거예요. 짜게 먹었을 때 내가 물을 많이 마셔. 즉 우리 몸에 삼투압이 변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삼투압, 혈당량이랑 체온과 함께 바로 항상성의 삼총사입니다. 그래서 1번은 항상성과 관련된 생물의 특성이에요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2번 내보도록 할게요. 운동을 하면 근육의 세포호흡이 증가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를 풀 때 쌤이랑 같이 공부를 했다면 중요한 포인트, 키워드에 밑줄을 쳤어야 돼요. 키워드는 무엇이었냐면 세포호흡이었어요. 세포호흡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뭐냐면 물질 대사 중에 이화작용이죠. 그러니까 얘는 생물의 특성 중에 물질 대사예요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3번은요. 메뚜기는 변태와 탈피를 하면서 성충이 된대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이제 점점 자라면서 성충이 된다. 세포 분열과 분화를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바로 발생, 요겁니다. 발생. 그 다음 4번째, 정록생명인 어머니에게서 정록생명인 아들이 태어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부모의 그 형질을 담는다라는 것이니까 유전하고 관련이 깊은 특성이겠죠. 이랬을 때 학생들이 물어볼 수 있어요. 쌤, 이거 생식과 유전이라고 하면 안 돼요? 유전에 가깝지만 우리가 크게 본다면 생식과 유전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정답은 5번일 텐데 왜? 1, 2, 3, 4 중에 적응 안 나왔으니까. 자, 5번 어떠한 내용 나와 있냐면 선인장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선인장은 잎이 가시로 변해 건조한 환경에서 살기에 적합하다. 선인장 사는 곳을 생각해보면 수분이 주변에 별로 없어.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잎을 가시로 변해 있다. 그 다음에 뿌리를 길게
했다. 그런 쪽으로 이제 적응하고 진화하였다라는 것이니까 얘도 적응에 가깝지만 적응과 진화라고 보셔도 큰 무리는 없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5번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는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생물의 특성과 관련된 문제니까 이러한 예들이 나오는 거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번은 어떠한 문제가 나왔냐면 우리가 많이 공부했었던 바로 박테리오파지와 세균에 관련된 공통점과 차이점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A와 B는 세균과 박테리오파지 중에 하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A에 무슨 특성이 나와 있냐면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지? 우리 이러한 벤 다이어그램 나왔을 때요,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가운데 겹친 부분이 A와 B의 공통점이다라는 거 알아낼 수 있겠죠. 그 다음 여기 이 특성은 A만 갖는 특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세균하고 박테리오파지 중에 세포로 구성되어져 있는 애는 세균밖에 없어요. 그래서 A는 세균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B는 박테리오파지예요 이렇게 적어주세요. 실제로 시험 시간에 이렇게 다 쓸 시간이 없으면 앞 글자만 이렇게 세, 박 뭐 이런 식으로 써주셔도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니은은 박테리오파지만이 갖는 특성일 거고요. 이 그림은 무엇이다? A와 B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바로 박테리오파지죠. 선생님은 여기에 앞 글자만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이제 보기를 보면 기억이요. 나는 B다라고 했어요. 나는 박테리오파지인데 B가 박테리오파지니까. 그렇지. 나는 B다. 맞는 설명이고, 니은 핵산이 있음은 기억에 해당한다라고 돼 있어요. 즉 핵산이 있다라는 것이 이 세균하고 박테리아의 공통점이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핵산이라는 거 다시 한번 짚어본다면 핵 속에 들어있는 산성 물질이에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DNA와 RNA. 요거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DNA하고 RNA는 세균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핵산 DNA가 있으면 DNA 바이러스, 그 다음에 RNA가 있으면 RNA 바이러스, 이렇게 가기 때문에 핵산이 있으면 세균과 박테리오파지의 공통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니은도 맞는 거예요. 자, 디귿 볼까요?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니은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얘요, 이 박테리오파지와 관련된 바이러스들은요 자체 효소가 없어요. 효소가 없다. 효소를 가져야지만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는데 얘네들은 효소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없죠. 그에 반해 세균은 효소를 가지고 있어. 생명체는 효소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 니은에만 해당하는 것이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없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기억, 니은, 디귿 다 되니까 5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3번으로 가볼게요. 자, 3번도 이제 쌤이랑 같이 공부한 학생들은 많이 연습을 했었어요. 이런 거 할 때 어떤 거 공부를 하라고 했었냐면 실험군과 대조군 찾는 거. 그쵸? 그 다음에 조작변인과 종속변인을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그대로 보기 선지에 녹아져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생명현상을 두 가지 방법으로 탐구한 결과이다 라고 나와 있어. 두 가지 탐구 방법이 무엇이냐면 귀납적과 연역적 탐구 방법 중에 하나래요. 그러면 가하고 나중에 누가 연역적이고 누가 귀납적 탐구 방법인지를 먼저 찾아내는 게 좋겠죠. 그러면 연역적 탐구 방법과 귀납적 탐구 방법에서 어떠한 큰 차이점이 있냐면요. 이 연역적 탐구 방법에는 가설 설정 단계가 있어요. 하지만 귀납적 탐구 방법은 뭔가 가설을 설정해 놓고 실험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자연현상을 관찰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가설 설정 단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는 게 이 문제에서는 포인트죠. 오케이? 자, 찾아볼게요. 가에서 보니까 레디는요, 파리는 파리로부터 생겨난다 라고 생각하여 생선 토막이 들어있는 두 개의 병을 준비하고 이러한 실험을 했어요. 여기 파리는 파리로부터 생겨난다 라는 가설을 설정한 거네. 그렇죠.
얘가 뭔가 정답이 아니라 생각을 한 거니까 잠정적인 답을 내세운 거. 그게 바로 가설 설정입니다. 아, 그러니까 가가 연역적 탐구 방법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찾아낼 수 있고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귀납적 탐구 방법이겠네요. 귀납적 탐구 방법 먼저 보도록 할게요. 다이는 갈라파고스 군도의 여러 섬에서 서식하는 핀치 새들의 부리 모양과 크기가 서로 다른 것을 관찰했어요. 부리 모양이 달랐대. 왜 그런가 봤더니 먹이가 각각 달라서다. 아,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라는 것이니까 얘네들은 자연 현상을 관찰해서 아, 그것 때문에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귀납적 탐구 방법 맞습니다. 자, 이제 연역적 탐구 방법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탐구 설계 및 수행을 할 때 대조 실험을 해야 된다. 대조 실험이라는 것은 실험군과 대조군을 설정을 하는 건데요. 자, 이때 실험군은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인위적으로 뭔가 조작을 가한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근데 이거 가가요, 이제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다 보면 질문이 많이 나오는 예 중에 하나거든요. 이 레디의 실험은요, 어떤 실험이냐면 자연 발생설이라는 것을 부정한 실험이에요. 자연 발생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뭐 생물은 생물로부터 태어난다라는 생물 속생설을 믿고 있는 건데, 자연 발생설은 그냥 뭐 고기 같은 데서 생명체가 그냥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한 인식들이 팽배하던 시절에 레디는 그거를 반박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병 하나에는 파리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병 입구를 천으로 싸서 막았어. 즉 병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천으로 뚜껑을 막았다라는 소리예요. 다음에 나머지는 병 입구를 그대로 두어서 파리가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했어요. 이 안에는 똑같이 고기 조각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선 파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뭔가 알을 낳고 구더기가 생기고 파리가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뚜껑을 막았더니 파리가 침투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파리가, 구더기가 생겨났다? 안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게 인위적으로 뭔가 조작을 가한 집단이에요? 이거죠. 이게 바로 기억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파리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병 입구를 천으로 싸서 막은 것이 바로 실험군이 되는구나 라는 걸 찾아낼 수 있어요. 오케이? 아, 그 다음에 얘네들은 비교 대상이 되는 대조군이다. 이거죠. 가끔 가다가 선생님 여기요, 여기 뚜껑을 안 막은 거 얘가 실험군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얘가 실험군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실험군 찾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물어본 것은 무엇이냐면 조작 변인 이런 거 물어보니까 이제 차근차근 해볼게요. 우선 보기 기억. 기억은 실험군이다 라고 했어요. 기억은 실험군이다. 그렇지. 맞네. 기억은 맞고요. 자, 니은이요. 가에서 조작 변이는 파리의 생성 유무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조작 변이는 뭔가 변화를 준 요인이에요. 변화를 준 게 어떤 거냐면 병 입구를 막은 것과 막지 않은 거죠. 그게 조작 변이 되는 거고, 이제 파리의 생성 유무는 결과값이죠. 결과값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종속 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리가 생겼느냐의 그 여부, 그거는 종속 변인이다 라고 하니까 가에서 조작 변이는 파리의 생성 유무이다가 아니라 종속 변인이 파리의 유무이다. 이렇게 고쳐주셔야겠죠. 오케이? 그래서 니은은 틀렸어요. 디귿. 이건 아까 한 건데 나는 귀납적 탐구 방법이다 라고 했으니까 얘 맞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맞게 해주시면 기억 디귿 정답이 되니까 4번이 답이 됩니다. 네, 이렇게 우리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 두 가지에 대한 비교 문제 봤고요.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도 간단한 실험인데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조금 단순 암기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자주 반복해서 들어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쌤이 나올 만한 개념들 몇 가지 더 추가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4번 문제를 보면요. 그림은 물질 대사와 대사성 질환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나타낸 것이다. A, B, C가 제대로 말하고 있는 학생이 누구냐라는 거 고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먼저 답부터 골라볼까? 우선 학생 A는요.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량을 활동 대사량이라고 해 라고 얘기를 했네요. 틀린 점이 있죠. 어떤 거야? 우리 최소한의 에너지량,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량은 활동 대사량이 아니라
기초대사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 A는 잘못 말했어요. 그 다음 학생 B는요. 대사성 질환에는 당뇨병, 고혈압 등이 있어 라고 했어요. 대표적인 대사성 질환이 고혈압, 당뇨병이죠. 그 외에 뭐 통풍도 있고 고지혈증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학생 B는 제대로 얘기한 거예요. 됐고 학생 C요. 에너지 섭취량보다 에너지 소모량이 많으면 비만이 될 수 있어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선생님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보면 에너지의 섭취량보다 소모량이 많대요. 그럼 내가 먹은 양보다 쓰는 양이 더 많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비만이 될까요, 여러분들? 아니죠. 비만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C도 틀렸으니까 비만 정답으로 답은 2번 이렇게 골라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넘어가면 조금 아쉽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확실하게 짚을 개념들은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자, 무엇이냐면 아까 활동대사량이에요. 자, 이 활동대사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기초대사량 외에 내가 실제로 신체 활동 같은 것을 해가지고 쓴 에너지의 양, 이거를 활동대사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일일대사량이라는 것도 나오거든요. 일일대사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루에 필요한, 하루 동안 필요한 에너지의 총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보통은 기초대사량과 활동대사량을 더한 값을 일일대사량이라고 하니까 그 개념도 알아두세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까 이 섭취량이 소모량보다 작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생각하셔야죠. 자, 이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세포호흡에 단백질이나 지방을 사용해요. 자, 그러면서 얘네들은요, 이러한 일이 계속된다면 면역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언제 비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소모량보다 섭취량이 더 많을 때, 그때 우리가 에너지가 지방의 형태로 저장이 되면서 비만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간단한 문제지만 관련 개념들 확실하게 정리해 두시고요. 5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5번 그림은 시냅스로 연결된 뉴런 가나다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가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딱 그림만 보시고 어떤 게 감각 뉴런인지 알아낼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무엇이 힌트였냐면 여기요. 신경세포체가 옆에 달려 있으면 얘는 감각 뉴런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치? 그렇다면 이 감각 뉴런의 정보를 가지고 뭔가 중추에서 종합 판단해서 운동 뉴런에게 자극을 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나가 바로 연합 뉴런이 될 거고요. 다는 운동 뉴런이 된다라는 걸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됐나요? 다음에 여기 기억이요. 기억을 잘 보시면 얘네들은 여기 축삭돌기를 이렇게 말고 있는, 돌돌 말고 있는 마리집이죠. 이 마리집은요, 절연체 역할을 해요. 무슨 말이었냐면 전기적 특성이 통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기억, 간은 자극을 감각기관에서 중추신경계로 전달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 감각 뉴런의 역할이잖아요. 어떠한 자극을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다면 그 감각을 바로 중추신경, 연합 뉴런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 바로 감각 뉴런의 기능이죠. 기억 맞고, 니은 나에서는 흥분이 전도될 때 도약전도가 일어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도약전도라는 것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냐면 마리집 뉴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즉 마리집은 아까 선생님이 절연체 역할을 한다라고 했는데 혹시나 내가 여기에 자극을 준다라고 하면 마리집이 없는 부분에서만 이렇게 활동전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점프 뛰는 게 도약하는 것 같다 라고 해서 도약전도가 일어나는 것은 마리집 뉴런이에요. 하지만 나에서 물어봤잖아요. 나는 마리집이 지금 육안으로 봐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치? 그래서 민마리집 뉴런에서는 도약전도 안 일어난다. 얘는 민마리집이니까 도약전도가 안 일어나요 해주셔야죠. 디귿 가볼까요? 디귿. 기억 지점에 역치상의 자극을 주면 니은에서 활동전이가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치? 자, 근데
자극을 준 지점이요.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줬는데 하필 마리집이야. 이 마리집은요. 절연체로서 전기적 특성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활동전이가 발생할까요? 발생 안 하죠. 그러면은 이 다음에 있는 니은에서도 활동전이가 제대로 발생할 수 없습니다. 맞죠? 이러한 랑비의 결절이나 마리집이 없는 부분에 자극을 역치 이상으로 줘야지만 그 뒤에서도 흥분 전도가 제대로 일어나면서 활동전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나요? 좋아, 그러면 디귿도 틀렸으니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6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6번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거나 헷갈려하는 그러한 유형에서 흥분의 전도 파트가 나와 있죠. 그쵸? 근데 쌤이 이 파트를 공부할 때 어떤 것을 공부하라고 했냐면 통로하고 펌프의 차이점을 좀 확실하게 정리해두면 우리가 헷갈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지?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펌프요. 펌프라는 것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펌프는 능동수송의 방식으로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을 이동을 시켜요. 그때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이 나 밖으로 안 칼래 이거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쵸? 나 밖으로 안 갈래 이거를 안 칼래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었는데 자, 이게 무엇이었냐면 여러분들 나트륨 이온은 밖에 항상 농도가 높고 안쪽에는 칼륨 이온의 농도가 항상 높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누구 때문이냐면 바로 이 나트륨 칼륨 펌프 때문이에요. 얘가 바깥쪽으로는 나트륨 이온을 에너지를 써서 내보내주고 안쪽으로 칼륨 이온을 에너지를 써서 들여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나트륨 이온은 항상 바깥쪽에, 칼륨 이온은 안쪽에 많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A, B, C를 먼저 보고 그때 상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A는요. 지금 자극이 들어오기 전이니까 분급, 휴지기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직 자극이 들어오기 전이다.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요. 얘네들의 막전위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 막전위가 상승하는 구간을 우리는 탈분극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탈분극이 일어날 때 왜 막전위가 상승하냐면 나트륨 통로가 열리기 때문이에요. 그쵸?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통로는 확산이야. 즉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나트륨 이온이 이동을 하는데 어디에 나트륨 이온이 고농도라고 했냐면 바깥쪽에. 그래서 나트륨 통로를 통해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나트륨 이온이 유입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됐죠? 다음에 이 C는요. 막전위가 하강하고 있네요. 자, 막전위가 하강한다라는 소리는 왜 그러냐면 칼륨 통로가 일부 열려있고 일부 닫혀있다가 거의 대부분 열린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도 마찬가지로 통로니까 확산이 일어나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안에서 밖으로 칼륨 이온이 유출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됐나요? 자, 근데 여기 나의 그림을 보니까 어때요? 펌프는 작동을 하고 있는데 나트륨 이온도 이동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문제에서 기억은 나트륨 통로라고 알려줬거든요. 그 다음 칼륨 통로도 닫혀있는 애들이 있어서 이동을 제대로 못하는 상태죠. 그러면 얘는 어떤 상태다? 이때는 나트륨 통로가 열려야 되고 C일 때는 칼륨 통로가 확실하게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 둘 다 아니니까 바로 A 상태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죠. 나는 A일 때의 상태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요거예요. 자, 이제 보기 보도록 할게요. 기억. A에서 세포막을 통한 이온의 이동은 없다. 요런 함정에 잘 걸리는 학생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선생님 여기에서 통로가 안 열려 있으니까 이온의 이동 없는 거예요. 아니죠. 여기 봐봐. 펌프가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을 옮겨주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포막을 통한 이온의 이동 맞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기억은 틀렸죠. 이온의 이동이 있다로 고쳐주셔야 돼요. 틀렸고. 다음 B에서 나트륨 이온은 기억을 통해 나트륨 통로를 통해 나트륨 이온이 이동을 할 텐데 밖에서 안으로다. 그렇지. 밖에서 안으로. 맞네요. 그래서 얘는 맞고 디귿. C에서
나와 같은 이온의 이동이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C에서는 칼륨 통로가 대부분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유출이 일어나니까 자 이때 얘는 A다 라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C가 아니라 A로 고쳐주셔야죠. 니은만 정답 돼야 되죠. 2번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7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7번 문제는 이제 효모를 이용한 실험이 나와 있는데요.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실험 나오면 뭔가 자료 해석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또 문제가 길다 보니까 좀 어렵게 받아들이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원리는 되게 간단하거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설에서 뭐라고 했냐면 효모의 세포흡에서 발생하는 기체의 양은 음료수에 들어있는 당 함량이 높을수록 증가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 가설에서는 어떠한 힌트를 주고 있냐면 뭔가 당을 분해했을 때 기체가 발생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어요. 그치?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들어있는 게 어떠한 당이야. 뭐 예를 들어서 포도당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포도당이 이제 뭔가 세포호흡이 일어난다. 산소호흡이 일어나거나 무산소호흡이 일어난다면 그때 기체를 발생시킬 수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우리 여기에선 지금 손마개를 막았기 때문에 무산소호흡이 일어날 텐데 무산소호흡 중에서 알코올 발효가 일어난다면 얘는 CO2를 발생시켜요. 여기에서 기체의 발생량을 잰 거는 바로 CO2의 발생량을 잰 거다라는 사실을 뭔가 조금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셨어야 돼요. 알겠죠? 좋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험 과정을 보면 표와 같이 ABC에 이렇게 넣고 맨간부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발효관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입구를 솜으로 막았으니까 무산소호흡 보겠다라는 거죠. 자, A에는요 증류수를 넣었어. 증류수를 넣었다라는 것은 당이 없다라는 거야. 당이 있어야지만 얘를 분해해서 기체 발생하는 건데 당이 없으니까 기체 발생량 없겠네. 이해됐고 다음 B요. 음료수 기역을 넣고 효모를 넣었으니까 이제 이 효모가 뭔가 무산소호흡을 하면서 기체를 발생시킬 텐데 얘는 플러스가 4개인 만큼 기체를 발생시켰고 그에 반해 음료수 니은을 넣었을 때는 하나 정도 플러스가 되게끔 기체 발생량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B가 C보다 기체 발생량이 많은 거네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아까 당 함량이 높을수록 기체 발생량이 높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요. 음료수 기역에 음료수 기역을 넣은 게 기역이잖아요. B잖아요. 기역에 당 함량이 더 높다. 이러한 사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이러한 실험이에요. 자, 보시면 이제 기역부터 봐볼게요. A는 대조군이다 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아까 레디에이 실험할 때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는데 대조군은 뭔가 변화시키지 않은 집단. 그럼 여기서 뭔가 내가 실험에서 보려는 것을 첨가하지 않은 집단이죠. 아까 당에 의해서 기체가 발생한다라고 했으니까 당이 없는 증류수를 넣어준 애들이 대조군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기억은 맞는 거네. 다음 니은. B와 C에서 맨간부에 모인 기체는 CO2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 이 CO2가 알코올 발효, 세포호흡 같은 세포호흡 중에서 무산소호흡을 했을 때 CO2 발생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니은번 맞는 거죠. 다음 디귿. 다에서 맨간부의 수면 높이는 B가 C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제 요거를 잘 이해했어야 돼요. 아마 디귿 때문에 틀린 학생들 많이 있을 텐데 다에서 맨간부의 수면 높이가 어떻게 된다라고 했었냐면 기체가 발생하면 이 수면의 높이가 낮아진다라고 했었어요. 즉 여기에서 당을 분해해서 CO2가 나온다면 CO2가 이 맨간부에 모이는 거야. 그럼 이 기체가 생기는 만큼 얘네들은 밑으로 수면의 높이가 내려간다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지금 수면 높이를 B하고 C에서 비교하라고 했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 B에서 당 함량이 높으니까 기체 발생량이 높았습니다. 기체 발생량이 높다라는 것은 더 많이 수면이 아래로 내려갔다라는 거죠. B가 더 많이 내려간 거야. 그러면 수면의 높이는 B가 낮은 거죠. 더 많이 내려갔으니까. 이렇게 좀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할 만한 단어 선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골라내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높다가 아니라 낮다로 고쳐서 틀린 보기 선지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기억, 니은이 정답이니까 3번인데 여기에서 이런 거 하나 더 물어볼 수 있어요. 아까 이 CO2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KOH 용액을 넣을 수가 있어요. 수산화칼륨 용액은요, 이 CO2를 흡수를 해요. 그래서 얘를 이제 나중에 넣어줘가지고 여기 맨간부의 수면의 높이가 올라갔다면 이 기체를 KOH가 흡수를 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KOH를 넣음으로써 CO2가 발생했는지, 이 기체가 CO2가 맞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구나 라는 사실, 이 KOH까지 확장해서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8번으로 가볼게요. 8번, 그림은 생물체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O2와 CO2 중 하나이며 가와 나는 각각 광합성과 세포호흡 중 하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럼 여러분들은 광합성과 세포호흡은 금방 골라낼 수 있을 거예요. 왜? 광합성이라는 것이 빛이에요. 빛을 이용해서 합성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보니까 빛을 이용해서 니은과 물을 포도당으로 합성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가가 바로 광합성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나는요, 세포호흡이 되겠네요. 그러면 누구를 가지고 포도당을 만드는 거야? 탄소가 있는 CO2를 가지고 포도당 만들 거고, 포도당을 완전 분해하면 CO2와 물이 되는 세포호흡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니은은 CO2야. 근데 지금 기억과 니은 중에 하나가 O2 아니면 CO2다라고 했으니까 기억은 자연스럽게 O2가 되겠네. 세포호흡 중에서 산소를 쓰는 산소호흡을 나타낸 거구나. 요겁니다. 다 찾아냈고 이제 보기를 볼게요. 기억은 O2, 그 다음에 니은은 CO2이다. 제대로 했네. 기억번 맞고. 니은, 가는 이화작용에 해당한다라고 돼 있어요. 가는 광합성이거든요. 여기 합에다가 동그라미 쳐볼까?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 합동이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합동, 흡까지 기억해두면 베스트죠. 뭐야? 합성은 동화작용이고 흡열 반응이다.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하고 동화작용이다 라고 부르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 니은은 이화작용에 해당한다 라고 했었죠. 가는 이화작용에 해당한다 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동화작용에 해당한다 라고 고쳐주셔야죠. 디귿, 다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다 과정은요, ADP가 무기인산하고 합쳐져서 ATP가 된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DP는 무엇이었냐면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에 인산이 2개 결합된 걸 ADP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D라는 것이 다이로 2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ATP가 되려면요, 아데노신에 인산이 몇 개가 돼야 돼요? 3개가 돼야 돼요. 즉 여기 있는 인산과 여기 사이에 결합이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사이에 결합이 형성된다라는 것은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들어가야 되죠. 얘네 둘이 결합이 형성돼 합성이니까 합성은 흡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네. 에너지를 흡수해야죠. 그러면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이 아니라 흡수해야 되므로 얘는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되는 거네요.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것들 잘 헷갈리지 않고 가려면 이런 것들 옆에다가 항상 쓰면서 머릿속에 이미지화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9번으로 가볼게요. 그림은 우리 몸에 있는 각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는 각각 배설계, 소화계, 호흡계 중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영양소를 가지고 우리 몸으로 이제 소화시켜서 흡수할 거잖아요. 흡수되지 않은 물질은 배출할 거고요. 그럼 간은 소화계다. 그 다음 순환계는 이제 여러 기관계들 사이에서 이제 물질을 운반해주고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이제 나, 다를 찾아보니까 기체들이 이렇게 나와 있네. 기체 교환과 관련된 애들은 호흡계고요. 오줌 나오면 배설계죠.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기억, 간은 소화계이다. 맞네. 니은, 나에 속하는 기관에는 폐가 있다라고 했어요. 호흡계 대표적인 기관, 폐. 맞죠? 니은도 맞아요. 디귿, 다에서 요소가 배설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배설계 중에 콩팥 있잖아요, 여러분들. 콩팥이 요소를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을 오줌의 형태로 내보내게 되죠. 그래서
요소가 배설된다라는 것은 맞는 설명이라고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기억, 니은, 디귿 다 정답돼서 5번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폐가 나왔으니까 대표적인 기관들 얘기해 보면 배설계는 콩팥과 방광 정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순환계는 심장 정도 기억해 주시고, 소화계는 음식물이 지나가는 기관, 입이라든지 위, 식도, 소장, 대장 이런 것들, 거기에다가 간, 이자까지 얘네들도 소화계에 속한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비슷한 문제들 나와도 다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10번 문제로 가보죠. 그림은 민마리집 신경 A, B, C, D가 연결된 모습을 나타낸 것이에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한 지점에 각각 역치상의 자극을 1해 주었을 때 활동 전이가 발생한 신경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즉, 기억이라는 것을 A, B, C, D의 어느 한 지점에 주면 활동 전이가 발생한 신경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치? 그럼 이런 거는 어떠한 문제와 일맥상통하는 거냐면 흥분의 전달을 제대로 이해했느냐 그거거든요. 흥분의 전달은 한 방향이니까. 왜? 여기 A에 만약에 활동 전이가 이렇게 자극을 줘서 활동 전이가 발생했다면 얘네들이 이제 신경 축삭돌기 말단에 가서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면서 다음 뉴런에 그 활동 전이가 발생할 수 있게 해요. 그게 흥분의 전달인데 반대로는 안 되죠. 왜? 여기 신경세포체나 가지돌기 쪽에는 신경 전달 물질이 없기 때문이야.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내가 A에 만약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줬어요. 그럼 여기에서 요렇게도 가고 요렇게도 가죠. 그러면 A에 준다면 우선 A 하나, B, 그 다음에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C, 그 다음에 요렇게도 갈 테니까 D 이렇게 되죠. 그러면 A의 신경에다가 자극을 주면 4개의 신경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맞나요? 다음 B에다가 주면요. 얘는 다음으로 넘어갈 게 없으니까 B에서만 활동 전이 발생하겠죠. 하나의 신경에서 활동 전이 발생할 거고, C에다가 주면요. 이 A 쪽으로는 못 가요. 하지만 C에서 활동 전이 발생할 거고 그 다음에 뉴런으로 D 뉴런으로 전달이 될 테니까 다음 뉴런에서도 활동 전이 발생되면서 2개의 신경에서 활동 전이 발생되겠네요. D는요. 여기다가 역치상의 자극을 주면 C로 못 가니까 D에서만 활동 전이 발생한다. 하나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맞나요? 그럼 이제 여기 표에다가 얘네들을 그대로 적용만 시키시면 돼요. 맞아요? 자, 지금 1, 2개, 2 하나, 4 하나예요. 1, 2개, 2 하나, 4. 그러면 A는 4다. 이렇게 풀으시면 돼요. 오케이?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각각의 신경들을 한번 골라보면 이 4개 활동 전이가 발생한 신경의 수가 4니까 이 니은이 뭐겠어요? A겠지. A일 거고 이인에는 C였어요. 그럼 디귿이 C일 거 아니에요. 하지만 기억하고 리을은 정확히 판단이 안 되죠. 1인 애가 2개니까 기억은 B 아니면 D. 리을도 얘가 B일 때는 D일 거고 얘가 D일 때는 얘가 B일 거니까 D 아니면 B.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이제 보기 볼게요. 기억. A는 4이다. 제대로 말했고, 니은. 디귿은 B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디귿은 명확히 C네. 그렇지? 틀렸고. 디귿. 리을을 자극했을 때 A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된다 라고 했어요. 근데 리을은 B 아니면 D예요. 그렇죠? 그러면 B의 준들, D의 준들, A에서 신경 말단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올 리가 없겠죠. 맞아요? A에서 나오려면 A에다 줄 때밖에 없을 거예요. 이 그림에서는. 그렇지.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기억만 정답 골라주시고 1번이라고 골라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10문제 봤고요. 나머지 10문제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11번부터 보겠습니다. 11번. 그림가는 팔을 굽힐 때 근육 A와 B를 나는 근육 원섬유 마디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육 원섬유 마디는 좌우대칭이다 라고 했으니까 거기 밑줄 쳐주세요. 좌우대칭이다. 밑줄 치고 기억은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겹쳐있는 부분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치? 그래서 쌤은 얘를 이제 어떻게 표현했냐면 말이 기니까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친 부분이다. 액막엽이라고 쓸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좌우 대칭인데 그럼 여기하고 길이가 똑같겠죠. 그래서 얘를 2분의 액막엽이라고 할게요. 이런 습관을 들여주시는 게 좋아요. 다음에 니은은 뭐라고 했냐면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 중 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A하고 이 니은이 있는 부분을 보면 얘가 더 가느다랗고 얘는 두껍죠. 아, 이 두꺼운 게 마이오신 필라멘트를 나타낸 거고 가느다란 애들이 액틴 필라멘트를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액틴 필라멘트만 존재하는 부분이 I대인데 양쪽에 이만큼씩 있죠. 니은만큼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I대 중에서 반이다. 2분의 I대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됐나요? 좋아. 그 다음에 이 H대는 액틴 필라멘트 없고 마이오신만 있는 부분이죠. 좋습니다. 이제 문제를 볼게요. 기억. A는 골격근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 근육 A죠. 근육 A는 골격근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 여기 뼈를 움직일 수 있는 애들은 이렇게 한 쌍으로 붙어 있는 근육이에요. 그러니까 근육 A는 골격근이다. 맞죠? 그 다음 A는 마이오신 필라멘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굵은 애들은 마이오신 필라멘트. 디귿. B에서 기억 플러스 니은의 길이는 팔을 굽히기 전보다 길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길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 뭔가 수치값을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기억하고 니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 니은을 이쪽으로 가져가 볼게요. 어차피 좌우 대칭이니까 여기 길이가 여기 길이죠. 그러면 기억 플러스 니은은요. 선생님이 나타내 보면 얘는 결국 요 길입니다. 즉 액틴의 길이 그 자체예요. 맞습니까? 액틴의 길이는 수축을 하든 이완을 하든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라는 거죠. 근수축, 근이완 일어날 때요. 변하지 않는 값들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였냐면 A대 있고요. 액틴의 길이, 마이오신의 길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얘는 액틴 길이 그 자체니까 수축을 하든 이완을 하든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길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변함없어야 돼요. 기억 니은 정답으로 골라주시고 4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12번으로 가볼게요. 자, 12번은 이제 중추신경계를 나타낸 그 그림 중에 뇌와 관련된 그림이에요. 그렇죠? 아주 대표적으로 뇌와 관련해서 나온다면 이러한 식으로 먼저 각 부위가 어딘지를 찾는 거 나온다라고 했었죠. 오케이? 기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억은요. 우선 얘는 간내겠네요. 그치? 여기 이렇게 좀 주름지고 큰 부분이 대뇌거든요. 그 대뇌 아래쪽에 있는 애들 간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죠? 그 다음에 니은은 그 밑에 있는 중간뇌 또는 중뇌, 그 다음에 디귿은 연수가 됩니다. 됐나요? 아,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 원래 5뇌, 5개의 뇌를 배웠는데 하나가 없네. 누구 있지? 대뇌하고 닮게끔 주름 잡혀 있는데 작은 뇌, 소뇌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대뇌, 소뇌, 중간뇌, 간뇌, 연수.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맞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에는 시상하부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간뇌는 시상과 시상하부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시상하부의 끝쪽에는 뇌하수체가 있다라는 거까지도 기억해 주세요. 기억 맞고. 다음 니은과 디귿은 뇌줄기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뇌줄기가 바로 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중간뇌랑 여기 볼록 튀어나온 뇌교랑 연수 합쳐서 뇌줄기라고 부릅니다. 뇌줄기. 니은도 맞는 거네. 디귿이요. 리을의 겉질은 회색질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 선생님이 하나 정도 기억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대뇌의 겉질에는요 신경세포체가 모여 있어요. 그래서 회색질을 나타낸다 라고 했었고, 속질은 축삭돌기가 모여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백색질이라고 해요. 요거 하나 기억해 둔다면 여러분들 어디에다가 요거를 응용할 수 있냐면 척수요. 척수도 겉질과 속질이 있는데 대뇌와 반대야. 그러면 척수의 속질이 신경세포체가 모여있는 회색질이 되겠죠. 헷갈리니까 여러분들은 대뇌의 겉질 하나만 딱 기억하라고 했었습니다. 대뇌의 겉질이 회색질이다. 그럼 대뇌의 속질은 백색질이 될 거고 척수는 반대니까
척수의 겉질은 대뇌의 속질과 똑같으니까 백색질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시면 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어쨌든 대뇌의 겉질은 회색질이다. 맞는 설명이네요. 디귿까지 맞게 해주셔서 5번 골라주시는 겁니다. 13번 보죠. 그림은 정상인의 항상성 조절에 관여하는 두 가지 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치? 가와 나는 각각 신경과 호르몬에 의한 작용 중 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너무나 쉽게 여기 뉴런이 딱 나와 있잖아. 아, 그러면 얘는 신경인 거고 얘는 호르몬에 대한 내용을 보겠구나 라는 거 바로 찾아낼 수 있으면서 이제 얘네들이 뭔지 한번 볼게요. 분비세포인데 얘네들은요, 요 만들어낸 것을 여기 혈관에다가 직접 분비를 하고 있어요. 그쵸? 요런 거를 우리는 내분비샘의 내분비세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분비샘의 분비세포. 그럼 여기로 내보낸 애들은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물질 A는 호르몬의 한 일종일 거고 이 호르몬들은 혈액을 타고 가다가 아무 데서나 가서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렇게 이 호르몬에 대한 수용체를 가진 표적세포에 가서 작용을 하거나 또는 표적기관에 가서 작용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선 물질 A와 세포 기억이 무엇인지 찾아냈으니까 보기 볼게요. 기억은 물질 A의 표적세포이다. 기억은 이 물질 A의 표적세포. 그렇지? 기억법 맞네. 니은 가와나의 신호 전달에 모두 화학물질이 관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 여기 이 호르몬이라는 것은요, 화학적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경에서요. 여기 이 흥분의 전도, 한 뉴런 내에서 일어나는 흥분의 전도는 전기적 신호라면 전달은요, 신경전달 물질, 아세틸콜린과 같은 화학 물질에 의해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학적 신호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니 가나 둘 다에서 화학 물질이 관여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맞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니은도 오케이. 디귿이요. 항상성 조절 효과는 가보다 나에서 더 오래 지속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나의 신경에 전기적 신호가 있잖아요. 이 전기적 신호는 화학적 신호보다는 빠르게 사라진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호르몬에 의한 가 반응이 더 오래 지속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나에서 더 오래 지속된다라고 했으니까 디귿은 틀리게 해주시고 기억 니은만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가볼게요. 그림은 감각기관 A와 B에서 수용된 자극이 중추신경계를 거쳐 가나다로 전달되는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아마 처음 문제를 접한 학생들은 어렵다, 이게 뭐지? 헷갈려 하는 학생들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여기 대뇌 있고요, 척수, 이거를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대뇌 있는 이쪽을 얼굴 쪽이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척수 있는 쪽은 몸 쪽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우리 말초신경을요, 해부학적으로 나눈다라고 하면 뇌신경과 척수신경으로 나눌 수 있어요. 요 뇌신경과 척수신경은 뇌와 척수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뇌신경은 뇌에 연결된 신경, 말초신경, 척수신경은 척수에 연결된 신경, 이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얘요, 지금 보세요. 감각기관에서 연결되어 있는 감각 뉴런이 대뇌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를 뇌신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치? 그 다음에 얘도요, 얼굴 쪽에 있는 반응 기관에 연결된 운동신경이에요. 어쨌든 얘도 해부학적으로는 뇌신경이에요. 됐나요? 그리고 얘는 또 얘도 마찬가지로 다 척수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척수신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쌤이 지금 왜 굳이 이 얘기를 했냐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뉴런들 대뇌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얘네들은 얼굴과 관련된 뭔가 현상이 나왔을 때 생각을 하자라는 거고, 여기 밑에 쪽에 있는 애들은 몸과 관련된, 몸에 연결된 어떠한 신경이라고 생각을 하자라는 거예요. 이제 보기를 볼게요. 기억과 니은은 모두 말초신경계에 속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말초신경 중에 자, 여기 얘네들 기억이 어딨냐면 여기요. 얘는 우선 뇌신경이니까 말초신경이 맞죠. 하지만 니은은 척수에 있는 연합 뉴런이에요. 감각과 운동의 그 중간에 있는
연합뉴런이죠. 이 연합뉴런은 중추를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중추신경계다라고 해주셔야 되니까 기억은 우선 틀렸어요. 니은이요. 날아오는 공을 보고 손으로 잡는 과정이에요. 요거 틀린 학생들 많을 텐데 날아오는 공을 봤어. 그럼 눈으로 본 거야. 눈에서부터 이제 감각뉴런이 연결돼서 대뇌로 갔겠죠. 그러면 A부터 시작하는 거는 우선 맞다. 근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날아오는 공을 보고 손으로 잡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얼굴에 연결된 이 운동신경으로 잡을 수 있나요? 얼굴로 잡아? 안 되지. 몸에 연결된 팔에 있는 팔, 얘를 이제 반응기관 팔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팔에 연결된 운동신경을 자극해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A부터 시작해서 나에서 끝내야겠다. 근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A에서 가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A에서 나라고 고쳐주셔야 돼요. 니은도 틀렸네. 디귿. 뜨거운 것을 만졌을 때 자신도 모르게 손을 떼는 행동, 이걸 무엇이라고 하냐면 회피반사 또는 도피반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회피반사의 중추는 척수예요. 그러면 여기 뜨거운 것을 나도 모르게 만졌다. 몸에 연결된 팔에서 뭔가 감각이 왔다라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얘의 이 척수가 바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뇌로 올라가기 전에 손을 떼라 명령을 내보낸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로 바로 가야겠죠? 그러면 B에서 다로 가는 거니까 디귿이 맞는 모의 되네요. 그쵸? 디귿만 맞다 해서 2번 골라주시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 연결시켜야 되는지 이제 조금 감이 오시죠? 이런 문제들 많이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15번 볼게요. 그림은 방광과 연결된 신경을 나타낸 것이다. 신경 X와 Y는 각각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치? 쌤이랑 공부한 학생들은 조금 쌤과 쓰는 방법으로 잘 찾아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면 여기 방광에 연결된 이 두 개의 신경은요, 두 개의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런 거를 뭐 시냅스가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나 신경절이 존재한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여기 이쪽이 여러분들이 중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중추를 기준으로 앞에 뉴런, 뒤에 뉴런이라고 할게요. 앞에 뉴런, 뒤에 뉴런. 앞에 뉴런이 짧다? 짧은 게 교감이에요. 이게 교감이야? 그럼 앞에 뉴런이 길면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 똑같은 교감인데 앞에 한 글자가 더 많아. 앞에 한 글자가 더 많아서 앞에 게 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지. 그래서 X는 부교감, Y는 교감 이렇게 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신경 전달 물질이 그 축삭돌기 말단에서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체크를 해보면 여기 가운데와 그 다음에 부교감 신경의 끝에서 얘네들은 다 같은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온다면 유독 어디에서만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의 말단에서만 누가 나오냐면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와요. 그래서 얘만 기억해. 교감신경의 제일 끝 말단에서만 노르에피네프린 나온다라고 한다면 나머지는 그냥 다 똑같이 아세틸콜린이야. 단순화 시키세요. 보기 볼게요. 기억. 신경 X는 부교감 신경이다. X는 부교감 신경. 맞네. 기억법 맞고. 니은. 기억과 니은의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은 같다 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 어딘지 보니까 여기네. 그 다음 니은 말단 여기네. 아세틸콜린으로 같아요. 니은 맞아. 디귿. 신경 Y가 흥분하면 방광이 수축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신경 Y는 교감이거든요. 자, 이때는 우리 긴장 상태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히려 방광을 이완시킵니다. 알겠죠? 방광을 수축한다가 아니라 이완시킨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기억 니은 정답으로 3번 골라주시는 겁니다. 16번 가보도록 할게요. 16번. 그림은 저온 자극이 주어졌을 때 체온 조절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저온 자극을 이제 우리가 감지했다라는 건 우리 몸이 추울 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추울 때 물질 대사를 촉진해서 열 발생량을 어떻게 해야겠다? 증가시켜야겠죠. 다음, 피부 근처의 혈관을 수축시키면요.
우리 몸에서 뺏기는 열이요. 열 발산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요거를 낮출 수가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추운 방에 들어갔을 때 창문을 닫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보일러로 온도를 올려준다. 이러한 비슷한 개념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럴 때 이렇게 열 발생량을 높여줄 수 있는 건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에 의해서예요. 그럼 티록신 어디서 나오느냐? 물어보지. 어디서? 갑상샘에서 나오는 거야. 아, 호르몬이 분비되는 기관은 기억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 자, 그럼 이 뇌하수체 중에서 갑상샘에게 명령을 내리는 뇌하수체 어느 부분이냐면 전엽이에요. 전엽에서는 얘를 자극시키는 호르몬이 나와요. TSH. 맞죠? 그 다음 이 뇌하수체 전엽에게 또 명령을 내리는 건 체온조절 중추인데 그게 바로 간내시상하부죠. 항상성 조절 중추는 간내시상하부다. 그래서 여기에서 TRH라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 릴리즈와 관련된 방출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요거예요. 그러면 얘요. 얘는 어떻게 하는 거죠? 교감신경에 의해서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관련된 문제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억은 갑상샘이다. 내분비생 기억은 갑상샘 맞고 니은 체온조절 중추는 간내시상하부죠. 여기 체온조절 중추 간내시상하부 골라냈어요. 다음 디귿 피부 근처 혈관의 수축은 열 발산량을 어떻게 한다? 자, 여기 선생님이 창문을 닫는 효과라 그랬잖아요. 창문 닫으면 우리 방 안에 있는 열이 잘 안 뺏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열 발산량을 감소시킨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근데 증가시킨다라고 했으니까 틀렸네. 기억 니은 골라서 3번을 고르셔야 됩니다. 자, 이제 17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17번. 마찬가지로 우리 아까 봤었던 말초신경에 속하는 신경 ABC가 나와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지웠어요. 그치?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골라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힌트는 무엇을 줬냐면 C가 흥분하면 위 운동이 억제된대요. 자, 위 운동 억제 이렇게 써볼게요. 아, 그러면 위 운동을 억제한다 라는 것은 누구였냐면 소화가 잘 안 되게 하는 교감신경이에요. 그렇지. 교감신경이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겠어? 중추로부터 두 개의 뉴런이 뻗어져 나오게 되는데 두 개의 뉴런으로 구성된 애들이 뻗어져 나오는데 이때 앞에 뉴런이 짧고 뒤에 뉴런이 길다라고 했었죠. 이런 것들 물어볼 수 있어. 근데 우선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고 그 다음 다리의 골격근에게 명령을 내리는 건 채성운동신경이에요. 아, 그럼 얘는 채성운동신경인데 채성운동신경은요 자율신경과는 다르게 하나의 뉴런으로 쭉 연결되어 있어요.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이 A는 신경세포체가 옆에 있으니까 감각신경이겠죠. 아, 그러면 피부의 감각을 중추로 전달하는 애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방향성이 A하고 BC와는 반대인 거죠. 이런 방향성도 나중에는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안 물어봤어. 자, 보기 기억 가볼게요. A는 감각신경이다 라고 돼 있어요. 요거 보고 알아냈죠. 그렇지. 니은 B의 가 부분에 시냅스가 존재한다. 시냅스가 존재한다 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요런 거예요. 두 개의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 시냅스가 존재하잖아요. 하지만 B는 하나의 뉴런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는 시냅스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디귿 C는 부교감신경이다. 아니죠. 소화 운동을 억제하는 것은요 교감신경이에요. 그래서 C는 앞에 뉴런이 짧은 교감이죠. 이렇게 골라주시면 기억만 정답이 되면서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네,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그림은 호르몬 분비 조절 방식 중 하나를 나타낸 것이다. 표는 호르몬 디귿의 분비량에 따라 기억과 니은의 분비가 촉진되거나 억제되는 경우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인데 우리 항상성 조절 원리에서요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그 음성 피드백을 이렇게 모식도로 나타낸 겁니다. 음성 피드백이라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나면요 이 결과가 원인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좀 반대로 작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거죠.
시상하부에서 호르몬 기억이 나온대요. 그 다음 내분비샘 A에서 호르몬 니은이 나와서 이 니은에 의해서 내분비샘 B에서 호르몬 디귿이 분비되면 표적기관에 가서 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이 호르몬 디귿의 양이 결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 호르몬 디귿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얘네한테 가서 기억과 니은을 억제해야겠죠. 오케이? 그럼 여기에 채워볼게요. 디귿의 분비량이 너무 많다라고 한다면 기억도 억제, 니은도 억제 이렇게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렇지? 반대로 얘가 너무 적게 나오면 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한다? 얘네들이 적게 나오면 나 좀 많이 나오게 해줘 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위에 가서. 그러면은 얘가 많이 나오고 얘에 의해서 니은이 많이 나오게 되면 얘도 많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족할 때는 기억과 니은 둘 다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바로 음성 피드백입니다. 자, 그럼 보기 가볼게요. A와 B는 모두 플러스이다. 아니죠. A는 플러스, B는 마이너스니까 틀렸고, 니은 뇌하수체 전엽은 내분비샘 A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내분비샘 A가요 시상하부 다음에 있는 애들이에요. 그쵸? 얘네들이 바로 뇌하수체 전엽이 되면서 전엽에서는 누군가를 뭔가 자극해주는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갑상샘을 자극하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올 수도 있고 부신겉질을 자극하는 부신겉질 자극 호르몬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뇌하수체 전엽은 내분비샘 A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디귿이요. 기억과 니은은 기량작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거에 속아 넘으면 안 되는데 기억하고 니은이 반대로 작용하나요, 여러분들? 기량작용은요.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서로 반대로 작용을 하는 것을 기량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근데 지금 기억은 내분비샘 A에 가서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분비샘 A에서 나오는 호르몬 니은은 B에 가서 작용을 해요. 그치? 그럼 대상도 다르고 뭔가 서로 반대되는 작용도 아니니까 기량작용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만 정답으로 고르고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19번. 네, 호르몬 문제가 이번에 좀 많이 나왔죠. 그래서 호르몬까지 안 나간 학생들은 아마 시험 조금 못 봤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시험을 잘 봤다 못 봤다에 너무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두지 마시고, 얘네들이 이러한 식으로 잘 출제되니까 이러한 것을 대비해야겠다. 기말고사 때 이런 거 잘 풀어야지.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19번 가볼게요. 그린 가하나는 건강한 사람이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였을 때라는 거예요. 맞죠? 우리 탄수화물 하면 떠오를 게 뭐 엿당이나 녹말이나 포도당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식사 후에 포도당의 변화를 이렇게 나타냈어요. 그쵸? 식사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밥 같은 걸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녹말을 섭취를 하면 걔네들이 엿당으로 분해되고 또 포도당으로 분해돼요. 그러면 내 몸에 혈중에 있는 포도당의 양은 증가할 테니까 이렇게 포도당의 양이 증가를 하겠지. 근데 혈당량이라는 것은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 애들이에요. 항상성 유지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 포도당의 양이 증가를 한다면 얘를 낮춰주는, 혈당량을 낮춰주는 호르몬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포도당의 이 혈당량의 양상이 나오면 비슷하게 가는 것이 인슐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인슐린이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이니까. 근데 여기 지금 뭐가 나와 있냐면 지금 얘가 올라갈 때요 얘는 내려가고 있어요. 그치? 반대의 양상이 나와 있죠? 그러면 얘는 인슐린의 반대로 작용을 하는 글루카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쌤이 이것과 관련해서 한 줄로 조금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는 거 알려드렸었는데 기억하셔야죠. 무엇이었냐면 우리 이자요. 이자에 간이 배였어. 그러면 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포글포글. 이게 뭐냐? 이자에는 베타세포 있고 알파세포 있다. 근데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된다. 그러면 이 인슐린의 표적기관은 간으로서 간에서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전환된다.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전환된다. 요거였어요. 그치?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지금 보면 포도당이 증가하니까 인슐린 나와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주면 포도당의 양이 줄어들면서 혈당량이 낮춰지겠네. 요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요거의 반대인 게 글루카곤이야. 인슐린의 반대인 게 글루카곤이니까 글루카곤은 어디에서 나온다?
알파세포에서 나온다. 베타 아니라 알파세포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의 작용은 포글포글의 반대니까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맞죠? 요거 한 줄 기억해서 얘를 연상하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기억. A는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된다. 이 A는 글루카곤으로 베타가 아니라 알파잖아요. 그래서 틀렸고, 니은 A에 의해 혈액 내 포도당 농도는 감소한다라고 했는데, 자, 얘가 A예요. 얘에 의해서 글리코젠이 포도당 되니까 포도당이 증가하는 거지. 혈당량도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당 농도는 증가한다라고 해줘야 되고, 구간 T에서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합성된대요. 자, 포도당의 양이 증가한다라는 거는 혈당을 감소시켜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서 혈당을 다시 낮추겠죠? 그러니까 글리코젠으로 전환된다. 그거를 합성된다라고 표현한 것 뿐이죠. 디귿 맞게 해주시면 정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네, 어느새 우리 마지막 문제로 오게 됐어요. 자, 마지막 문제도 호르몬과 관련된 문제인데, 자, 얘요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한 줄만 딱 써놓으면 돼요. 선생님이 3투합 나오면 한 줄로 다 해결된다 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자, 해볼게요. 우선 이 호르몬 A라는 거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호르몬 A는 뇌하수체 후엽에 분비되고요, 콩팥에 가서 작용을 하면서 수분 제흡수를 촉진하면서 삼투압을 조절해주는 호르몬이에요. 자, 얘는 바로 ADH라는 항이뇨 호르몬입니다. 됐죠? 자, 그때 보기 기억에서 무엇이라고 했냐면 우선 A는 항이뇨 호르몬이다 라고 했으니까 얘는 맞는 거예요. 자, 니은에서 수분 섭취량이 증가하면 A의 분비량이 어떻게 되느냐? 증가한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하나의 상황을 여기서 줬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써볼게요. 수분 섭취량이 증가했다. 즉, 내 몸에 수분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혈장 삼투압은 여러분들이 내 몸의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물을 많이 먹었으니까 농도는 묽어지네. 그치? 그러면 농도가 묽어졌다라는 거는 삼투압이 내려간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요? 그러면 이때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ADH의 분비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얘의 역할이 수분 제흡수거든요. 물이 많은데 수분 제흡수를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얘의 분비량은 줄어들 거고 수분 제흡수량도 줄어들 거예요. 그치? 그러면 이때 형성되는 오줌은요,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야 되니까 오줌 생성량은 증가할 거고, 그때 형성된 오줌의 농도요, 이걸 오줌 삼투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오줌 삼투압은 내려가겠죠. 왜? 오줌에 수분이 많으니까 오줌의 농도는 묽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뭐라고 했냐면 수분 섭취량이 증가하면 이 상황을 물어본 거죠. ADH요. A가 지금 ADH니까 ADH의 분비는 감소한다. 요거잖아요. 근데 증가한다라고 했으니까 니은은 틀렸고, 디귿 단위 시간당 생성되는 오줌의 삼투압은 P1일 때가 P2일 때보다 낮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 나 그래프는 뭘 의미하냐면 혈장 삼투압이 증가할수록 ADH의 혈중 농도가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혈장 삼투압이 증가하면 농도가 진해지죠. 그만큼 물을 재흡수해야겠네요. 물 재흡수하려면 ADH 분비량이 증가한다. 요 그래프를 나타낸 건데, 지금 그거보다 문제를 확실하게 풀어야 되니까 문제에서 디귿에서 오줌의 삼투압을 물어봤어요. 자, 이제 이 한 줄에 대입만 하시면 돼요. P1하고 P2를 물어봤는데 P1일 때 가라고 되어 있죠. 주어가 P1이니까 얘가 지금 ADH의 분비량이 어때요? 낮은 상태야. 요거랑 똑같다. 낮을 때 오줌 삼투압은 낮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P1일 때가 P2일 때보다 낮다 라고 했으니까 맞는 거야. 디귿 요렇게 맞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 나오든 나는 요 한 줄을 기억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삼투압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 관건이에요. 꼭 요거를 한번 따라서 써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좋아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해서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네,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20문제 풀어봤거든요, 여러분들. 어때요? 선생님이 처음에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했었는데 막상 여러분들이 처음 접했을 때는 좀 어려운 학생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학생들은 이제 쌤이랑 같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쌤이랑 학교시험 3주 완성, 그 다음에 학교시험 예상 모의고사 그러한 강의에서 만나면서 또 같이 공부하고요. 또 다른 좋은 강의에서 여러분들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